안녕하십니까, 트랙산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허운 작품 플라톤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플라톤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존재가 있다. 플라톤. 서양 철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기원전 428년에서 347년입니다. 그가 스승의 철학을 가장 포괄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아테네의 귀족 집안에 태어난 플라톤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뒤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플라톤은 신들에게 항상 4가지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첫째는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일, 둘째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일, 셋째는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일, 그리고 넷째가 소크라테스 시대 아테네에 태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소크라테스를 존경한 것입니다. 플라톤이 살던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립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져서 국력은 쇠퇴하고 민주주의는 선동 정치로 변질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정직한 시민이자 지혜로운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에게 아테네 민주정치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플라톤은 민주제를 깊이 불신하게 됩니다. 민주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매한 다수의 행포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 즉 중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철인 정치를 주장합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통치자 자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곧 통치자는 최고의 이성을 지닌 사람이며 이른바 철인왕, 필로소퍼 킹입니다. 플라톤은 3년에 걸쳐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칠리아에서는 참주 디오니소스를 설득해 이상국가를 실현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디오니소스의 과두정치, 독재적인 정치의 형태를 비난하다 왕의 분노를 사 뇌로 팔리는 고초를 겪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아테네로 돌아온 그는 기원전 385년쯤 아테네 근교에 있는 영웅 아카데모스를 모신 신역의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제자 양성에 힘씁니다. 우리가 대학을 아카데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최초의 대학 아카데미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무튼 플라톤은 자신이 꿈꾼 철학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도덕적 선이나 진리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과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서양 정신 문명의 바탕이 되는 그리스 철학의 기본틀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후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디딤돌 삼아 전개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신과 인간의 비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차이가 있을 뿐 서양 철학은 그리스 시대에 이미 일단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말해주는 한 평가가 있습니다.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사상의 각주를 타는데 불과하다. 영국 출신 미국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한 말입니다. 또 독일 철학자 헤겔은 철학은 플라톤으로부터 비로소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플라톤은 평이상학이란 철학의 기둥을 세우며 그가 주장한 이데아는 신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응용되어 중세 기독교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구분하는 그의 철학은 신플라톤주의를 거쳐 그대로 기독교 교리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 철학, 윤리,
논리 등 모든 분야의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굴 밖으로 나갈 용기가 있는가? 설마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읽지는 않았죠. 반면에 소피스트는 감각적인 경험과 유용성을 중시한 사실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받아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절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는 이 절대 지식에 이데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플라톤에게 지식이란 이데아에 관한 이해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사상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플라톤에 대한 인물 탐구를 해볼 것 같으면 소크라테스의 가장 출중한 제자로 아테네 교회의 아카데미아에 학교를 엽니다. 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이데아서를 제창했습니다. 이데아는 절대적인 참다운 실제의 세계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의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상적인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를 구상하고 그의 철학은 이후 서양 판년론에 강력한 여운을 남깁니다. 저서로는 국가, 티마이오스 등이 있습니다. 이데아는 본래 그리스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알려진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어 동사인 이데인에서 뻗어나온 낱말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데아는 감각, 경험을 초월한 참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의 본질을 담고 있는 절대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감각으로가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데아론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는 교실이 지닌 본질적 의미를 찾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실을 꿈꾸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플라톤의 철학은 그의 대표적 국가론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비유를 통해 현실 세계가 실체가 아닌 그림자 같은 허구의 세계이며 이 허구의 세계를 만드는 진실한 존재가 바로 이데아라고 주장합니다. 이 동굴에는 평생 동안 고개를 돌릴 수 없도록 벽만을 바라보게 묶인 죄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옆 사람조차 볼 수 없으며 오로지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돌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자들은 죄수들의 등 뒤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들을 실체라고 철석같이 믿는 죄수들은 그림자 이외의 세계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림자의 실체는 가짜이며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묶인 기둥에서 풀려나 진실을 보게 된다면, 즉 그림자를 만드는 불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눈이 부시고 아파서 차라리 가짜 모습을 보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불 뒤에는 좁은 통로로 된 동굴 입구가 있고 동굴 바깥에는 나무와 강과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는 고통을 이겨내고 좁은 통로를 통해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동굴 밖의 햇빛이 너무 눈부셔 처음에는 해를 보지 못하고 우선 그림자를 보다가 점차 나무와 산을 보게 되고 끝으로 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해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이 죄수는 드디어 자신이 허위와 착각에 빠져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깨달은 사람이 동굴에 돌아가 그가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조롱받고 따돌림 당하게 될 것이며, 만약 그를 밖으로 인도하려 한다면 죄수들은 그를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즉 우리의 지각으로 일시적이고 잡다한 현상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일시적이고 늘 변하는 세상을 참된 지식, 즉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참이었다가 오늘은 거짓인 것을 진리라 부를 수 있을까? 진리 탐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플라톤의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에게는 이데아의 세계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경험 세계를 부정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초월 세계를 떠올리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꾸로 초월 세계가 없다고 가정하면 경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현상은 그저 맹목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실제 꽃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장미, 국화, 코스모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두를 꽃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처음 보는데도 그 꽃이 꽃임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천차만별인 꽃의 모습은 꽃의 그림자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꽃이라고 알 수 있는 까닭은 꽃의 이데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억측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꽃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꽃이라는 개념이 바로 꽃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데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모두를 통괄하고 지배하는 최고의 이데아를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선의 이데아일까요? 참이 더 중요하고 귀하지 않을까요? 플라톤은 선과 참이 별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이 인식의 문제라면 선은 보다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 없이 인식은 불가능하므로 인식보다 존재가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보다도 지혜가, 진실보다도 선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역설한 선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선의 이데아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원 불멸의 제1원리입니다. 그림으로 플라톤의 주장을 알아보면 지식은 정신, 지성, 미의 형상이고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일까? 대상은 형상입니다. 그리고 오성, 미의 개념은 아름다움은 어떤 모습일까? 개념이고 이데아의 가지의 세계입니다. 의견, 신념, 보는 이에 따라 다르고 추측은 실제로 보는 것은 화면일 뿐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의식의 가장 낮은 단계는 허상을 보는 추측, 억측의 상태로 추측의 대상은 상입니다. 마치 영화나 그림처럼 실제가 아닌 그림자입니다. 이런 추측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상을 실체로 오해합니다. 그 다음은 신념의 수준입니다. 신념 역시 불확실한 감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추측과 마찬가지로 의견, 억견, 속견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아름다움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성이며 개념을 아는 것으로 지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꽃의 아름다움을 포함해서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플라톤은 형상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육체를 배제한 정신적인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부르는 까닭도 바로 플라톤이 물질의 세계와 대비해 영혼의 세계 이데아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세계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 가시계와 이성으로 파악되는 이데아의 세계 가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식을 얻게 되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로 말하자면 사슬에 묶여 동굴벽을 바라보고 있는 제수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
자를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을 보는 측측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림자가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감각을 통한 신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설에서 벗어나 밖으로 탈출한 재수가 실제 세상을 알게 되고 익히기 시작한 것은 개념을 축적하는 오성의 단계입니다. 마침내 동굴안은 가짜이고 바깥이 진짜 세계임을 깨닫는 것은 이데아의 단계, 곧 이성의 단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예술을 보면 어떨까요? 흔히 예술은 영상을 취급하는데 보다시피 영상은 인식론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은 모방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은 순수하고 영적인 미, 즉 미의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철인 정치를 꿈꾸다. 예술처럼 감각적 경험에 의한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성으로 감각을 잘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올바르게 정치적 삶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지혜를 갖춘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인은 될 수 있는 한 개인적인 감정을 멀리하고 공공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며 아내와 자식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플라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을 자산에 대한 욕망보다 더욱 음흉한 자기 이익으로 봅니다. 또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본분에 맞는 덕을 잘 발휘해 조화를 이룰 때 이상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국가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수요 충족, 국민 보호, 통치. 이 역할을 통해 3계급이 생겨납니다. 노동자와 수호자가 생기며 수호자는 군인과 철인으로 나눕니다. 이러한 계급의 분화는 소질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첫째는 본성적으로 일에는 적합하나 통치에는 적합하지 못한 자, 노동자. 둘째는 통치에는 적합하나 반드시 타인의 지배와 지휘를 받아야 하는 자, 군인. 셋째는 방법과 수단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가의 최고 의무에 적합한 철인입니다. 이 세 가지 소질은 심리적 측면에서 생긴 차이이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횡격막 하부에 위치하는 영양 섭취의 심성, 가슴에 위치하는 실천적이나 실행하는 심성, 머리에 위치하는 이성적 심성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첫째로 목적을 위해 인식하며 가치 판단을 내리고 욕구를 절제하는 이성적인 측면입니다. 이성은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 지혜를 산출하죠. 두 번째는 이성의 지배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 및 기계,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의 측면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용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셋째는 육체와 사물에 대한 탐욕과 갈망에 충실한 동물적인 측면입니다. 욕망은 쾌락, 충동, 육체성을 동반하므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심성은 장점 또는 덕성을 갖는데 이성적 심성의 장점은 지혜이고 실천적 심성의 장점은 용기이며 영양섭취 심성의 장점은 절제입니다. 절제가 영양섭취의 심성에 국한된다고 명백히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꿔 말하면 영혼의 세 부분이 탁월하게 기능하면 각각 절제, 용기, 지혜의 덕을 지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은 정욕, 기계, 이성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각각은 절제, 용기, 지혜의 덕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국가라는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체에는 개인이 확대된 영혼의 집합체이니까요. 플라톤은 철인이 지혜를 갖추듯이 노동자는 절제, 군인은 용기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마다 제각기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성적 측면이 강한 지도자, 즉 통치자 철인은 군인을 통해 동물적
욕구에만 충실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농민, 노동자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절제, 용기, 지혜의 세 가지 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정의의 덕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듯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통치에 적합한 철인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정치를 어떻게 볼지 궁금해지는데, 짐작컨대 소크라테스는 역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알면서도 악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덕을 알면 덕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나라의 좋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에 따르면 정치의 전문가는 당연히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처럼 중요한 분야를 비전문가들 일반인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역시 정치 영역에서도 전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에는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추천과 순번에 따라 정치를 맡았습니다. 질문상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은 이데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지식을 가리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가 이데아를 그토록 강조한 까닭이 있을까요? 답변상 플라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마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며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참된 정의를 찾고자 했을 겁니다. 이를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된 정의에 대비되는 참된 정의가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기하학이나 수학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알다시피 수학적 진리는 구체적인 사물을 따라 독자적인 진리의 영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이데아가 있다고 상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려진 거짓된 형상으로 나타난 원과 참된 원,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세상, 거짓과 배신의 판치고 자기 이익만의 정의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세상은 현상의 세계 거짓일 뿐이고 이상적이며 참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그의 믿음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질문상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나머지 계층의 사람들도 자기의 본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덕을 갖추고 이를 잘 발휘하는 사회가 왜 문제일까요? 어떤 면에서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면 민주주의 못지않은 좋은 정치 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상 민주주의 정치 이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소수의 엘리트가 통치를 하는 것도 마땅찮고 모든 사람이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전체주의 같아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철학자의 독재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보다는 철학자를 통치의 유일한 주체로 본 까닭과 통치자로서 철학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과 의무에 대한 플라톤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상 풍문으로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라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상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동성애자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놀랄만한 일이기도 하죠. 당시 그리스는 군대처럼 남자들이 모여 만든 사회입니다. 군대에 처음으로 동성애가 발생한 이유가 조직의 결속을 다지거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한 것이듯이 그리스의 동성애도 같은 맥락에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어 신뢰를 공고히 하지 않던가요? 이처럼 아테네에서 동성애가 성행한 배경에는 교육적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웅적 행위와 희생을 고취시킬 수 있었기에 동성애는 전인교육의 필수 요건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을 자기 학파에 묶어놓는 수단으로 동성애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성애의 목적은 교육에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